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낡은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웠다. 은주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창밖을 바라봤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남편 준호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 그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우산도 없이 급하게 나갔고 그날 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은주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25살이 된 아들 민석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대학원생이 된 민석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겨우 5살이었으니까. 은주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 일을 하며 버텨온 20년. 주름진 손과 굽은 허리가 그 세월을 증명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은주는 앞치마를 벗으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구청 복지센터에서 나왔습니다.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인매. 20년 전 그날 이후 매일 밤 꿈에서 보던 그 얼굴이었다. 준호였다. 아니, 준호와 똑같은 얼굴이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 목소리마저 준호와 같았다. 은주는 벽을 짚으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죄송해요. 제가 좀.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떨어진 명함을 주워 다시 건넸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너무 갑자기 찾아왔나 봅니다. 사실 저희 센터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 복지 혜택 안내를 드리러 다니고 있거든요. 은주는 명함을 받으며 그의 손을 쳐다봤다. 왼손 약지에 있던 작은 흉터. 준호에게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갸웃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은주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른쪽 눈썹 끝에 작은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의 각도, 말할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긁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준호였다. 도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복지 혜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주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저 그의 얼굴을, 그의 움직임을, 그의 존재를 눈으로 쫓을 뿐이었다. 20년 동안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마음의 벽이 한순간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하신 시간 있으세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언제든. 은주는 멍하니 대답했다. 도윤이 떠난 후 은주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20년 만에 남편이 다른 이름으로 돌아온 것인가? 아니면 이건 그저 잔인한 우연일 뿐인가? 은주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준호의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확신했다. 박도윤은 준호였다. 은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부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준호의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회사 사원증, 결혼사진. 모든 것을 꺼내놓고 박도윤의 얼굴과 비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같은 사람이었다. 아침이 되자 은주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민석이 가르쳐준 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박도윤을 검색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SNS도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은주는 구청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박도윤 사회복지사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박도윤입니다. 어제 방문하셨던 김은주입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뵙고 싶은데요. 아, 네. 괜찮으시다면 오후 3시쯤 다시 방문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은주는 준호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정말 준호라면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이름이 바뀐 걸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오후 3시 도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은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박도윤 씨,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7입니다. 준호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37이었다. 은주의 손이 떨렸다. 생일은요? 4월 15일입니다. 준호와 똑같았다. 은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가족은 있으세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기억이 없습니다. 네. 사실 저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기억을 많이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제 이름이 박도윤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가족이 있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은주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10년 전. 그렇다면 준호가 사고를 당한 지 10년 후였다. 그 사고는 어디서 났나요? 경기도 어느 국도였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잠깐만요.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확인했다. 여기 적혀 있네요. 은주가 그 주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준호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도로였다. 혹시 그 사고 때 가지고 있던 물건이 있으세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가방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이것뿐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손에 꼭 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은주는 그 열쇠고리를 보자마자 비명을 참아야 했다. 그건 준호의 것이었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은주가 직접 만들어준 열쇠고리.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준호 은주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은주가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열쇠고리를 건넸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뒷면을 확인했다. 글씨가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갈아낸 흔적이 역력했다. 이걸 어디서 구했죠? 은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깨어나 보니 손에 쥐고 있더군요. 왜 쥐고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은주는 열쇠고리를 돌려주며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이 진짜 우연일 수는 없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호의 기억을 지운 것이 분명했다. 도윤이 떠난 후 은주는 20년 전 사고 당시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었다. 경찰 조사 기록, 병원 기록, 장례식 서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시신 신원 확인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은주가 아니었다. 남편의 동생 태준이었다. 왜 그랬을까? 은주는 당시 쇼크로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태준이 대신 처리했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의문투성이었다. 은주는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일주일이 지났다. 도윤은 정기적으로 은주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복지 업무라는 명목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업무 이상의 무언가였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도윤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준호와 은주 그리고 어린 민석이 찍은 사진이었다. 저 사람이 남편분이신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도윤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이상하네요. 저 사진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왠지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은주의 심장이 뛰었다. 혹시 무언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하지만 도윤이 은주를 바라봤다. 당신을 보면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처음 뵌 날부터 계속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슨 증거로? 그저 똑같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준호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혹시 그가 사기꾼이거나 누군가 보낸 함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당신이 낯설지 않아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다. 엄마 나왔어. 그는 거실에 앉아 있는 도윤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아, 민석아. 인사해. 복지센터에서 나오신 박도윤 선생님이야. 도윤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박도윤입니다. 민석은 도윤의 손을 잡으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안녕하세요. 민석 씨, 대학원에서 뭘 공부하세요? 도윤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심리학이요. 아, 심리학. 좋은 선택이네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도윤이 미소 지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도윤이 떠난 후 민석이 은주에게 다가왔다. 엄마, 저 사람 이상해요. 왜? 뭐가? 나를 보는 눈빛이 마치 나를 아는 사람처럼 봤어요. 그리고 말투도 이상하고. 좋은 선택이네요라니 그건 아빠가 항상 하던 말투잖아요. 은주는 놀라 민석을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아빠 말투를 기억해? 기억은 안 나지만 엄마가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빠가 항상 좋은 선택이야 라고 하셨다고.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석의 말이 맞았다. 준호의 말버릇이었다. 그날 밤 은주는 도윤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오늘 민석 씨를 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왠지 내가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아니, 더 정확히는 내 아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알지만요.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절대 우연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은주는 도윤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 그가 사는 곳을 알아야 했다.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다. 도윤은 낡은 원룸에 살고 있었다. 은주는 그가 외출한 틈을 타 건물 관리인에게 접근했다. 저기 302호에 사는 박도윤 씨 아시죠? 아, 도윤 씨? 착한 청년이죠. 왜요? 혹시 그분이 언제부터 여기 사셨는지 아세요? 한 7년 됐나? 처음 왔을 때 참 딱하더라고요. 기억도 없이 혼자서. 혹시 그분 짐 중에 이상한 거 없었어요? 예전 물건이나. 관리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근데 한번 청소 도와준 적이 있는데 침대 밑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무척 소중히 다루던데요. 은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밤 그녀는 도윤의 집에 침입하기로 결심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은주는 도윤의 원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관리인에게서 몰래 복사한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범죄였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302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도윤은 집에 없었다. 야간 근무라고 했던가. 은주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폈다. 간소한 가구,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책상. 관리인이 말했던 침대 밑으로 다가갔다. 상자가 있었다. 낡고 먼지 쌓인 나무 상자.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끌어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오래된 자물쇠라 쉽게 부서졌다. 상자를 여는 순간 은주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병원 기록이 가득했다. 환자명 박도윤, 본명 불명. 입원일 2015년 4월 20일. 사고 장소 경기도시 국도 47번. 진단명 중증 두부 외상, 기억상실증. 보호자 없음.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사망진단서. 하지만 이름이 지워져 있었다. 날짜만 선명했다. 2005년 4월 19일. 준호가 죽은 바로 그날이었다. 은주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때 상자 바닥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준호와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형, 태준이가. 태준. 준호의 동생. 장례식을 처리했던 바로 그 사람. 은주는 급히 사진을 찍어 담고 상자를 제자리에 놓았다. 집을 나오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도윤이 돌아온 것이었다. 누구세요? 도윤이 불을 켰다. 저예요. 은주예요. 은주씨? 왜 여기?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일단 저 좀 따라와 주세요. 은주가 그의 손을 잡았다. 뭐라고요? 지금 무슨? 당신 생명이 위험해요. 빨리요. 도윤은 은주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건물을 빠져나와 은주의 차에 올라탔다. 지금 뭔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이 숨을 고르며 물었다. 은주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게 당신 상자에 있던 서류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도윤은 사진을 빤히 쳐다봤다.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이 사람은 태준이에요. 내 남편. 아니, 당신의 동생이에요. 제 동생? 당신은 준호예요. 김준호. 내 남편이자 민석의 아빠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사고 기록을 봤어요. 당신이 입원한 날은 2015년 4월 20일. 준호가 사망한 날로부터 정확히 10년 뒤예요. 그리고 사고 장소도 똑같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도윤은 머리를 감쌌다.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천천히 생각해봐요. 혹시 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두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들으니 두렵고 화가 나요. 은주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날 은주는 20년 전 사고 당시 보험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보험금 수령인이 배우자인 은주가 아니라 동생 태준으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사고 조사 보고서에 태준의 서명이 여러 곳에 있었다. 그는 단순히 유족이 아니라 조사에 깊이 개입한 사람이었다. 은주는 태준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지금 대기업 계열사 대표로 있었다. 준호가 다니던 회사를 물려받아 크게 성공한 것이었다. 은주는 태준의 회사로 찾아갔다. 김은주라고 합니다. 태준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형수라고 전해주세요. 잠시 후 은주는 넓은 대표실로 안내되었다. 태준은 여전히 잘생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은주를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어쩐 일이세요? 준호는 정말 죽은 게 맞아? 태준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신이 보험금 수령인이었더군. 왜 그랬어? 그리고 시신 확인도 당신이 했어. 왜? 형수님, 그때 형수님은 쇼크로 입원해 계셨잖아요. 제가 대신. 거짓말하지 마. 뭔가 숨기고 있잖아. 태준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앉았다. 언니, 이미 20년 전 일이야. 그걸 캐면 다칠 사람은 언니뿐이야. 무슨 소리야? 형은 그날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 그걸 알고 싶어? 은주는 얼어붙었다. 거짓말. 형수님이 알던 형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기억하는 게 나아요. 태준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은주는 주먹을 쥐었다. 당신이 뭘 숨기든 나는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태준의 손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열쇠고리였다. 도윤이 가진 것과 똑같은 열쇠고리. 은주는 숨이 멎었다. 그건 어디서 난 거야? 태준은 자신의 손목을 보더니 재빨리 소매로 가렸다. 이건 제 거예요. 왜요? 그게 2개였어. 내가 준호한테 준 열쇠고리. 너도 하나 있었구나.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가주세요, 형수님.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확신했다. 태주는 뭔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도윤을 만났다. 그에게 태준과의 대화를 모두 말해줬다. 도윤은 침묵 속에서 듣고 있었다. 열쇠고리가 2개였다는 게 무슨 의미죠? 도윤이 물었다.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태준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은주는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정말 준호라면 태준은 당신을 죽은 걸로 만들고 싶어 했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왜 동생이 형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보험금? 회사? 아니면? 은주는 말을 멈췄다.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도윤은 심한 악몽에 시달렸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그를 밀어내는 장면. 차가 폭발하는 소리. 그리고 2개의 열쇠고리를 쥔 손.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도윤은 땀에 젖은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악몽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이건 기억이었다. 묻혀있던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뭔가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2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아니,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불길 속에서 누군가 나를 밀어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차가 폭발했어요. 은주는 숨을 죽이며 들었다. 그 손에는 2개의 열쇠고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가진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준이 가진 거. 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기억 속에서 저는 차 안에 있지 않았어요. 밖에서 누군가를 끌어내고 있었어요. 은주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나를 밀었고 도윤은 머리를 감쌌다. 기억이 돌아올수록 머리가 아팠다. 천천히 해요. 무리하지 말고. 은주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은주 씨. 도윤이 그녀를 바라봤다. 만약 제가 정말 준호라면 왜 당신을 떠났을까요? 왜 아들을 버렸을까요? 당신은 떠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도윤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네, 누구시죠? 과거를 파헤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누구세요? 뭐라고? 전화가 끊어졌다. 도윤은 은주를 바라봤다. 협박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은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태준일까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태준과 연결된 누군가인 건 분명해요. 은주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어젯밤에 조사한 거예요. 20년 전 준호가 다니던 회사 기록이에요. 도윤은 파일을 펼쳤다. 그 안에는 회사 조직도와 재무 기록이 있었다. 준호는 당시 회사 이사였어요. 그리고 태준은 전무였죠. 그런데 사고 직후 태준이 대표가 됐어요. 준호가 가진 주식도 모두 태준에게 넘어갔고요. 상속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준호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는 배우자인 제가 상속받아야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든 게 태준에게 갔어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조작한 거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주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고 일주일 전 회사에서 큰 횡령 사건이 있었어요. 금액이 50억이 넘었죠. 누가 횡령을 했는데요? 조사 기록상으로는 준호예요. 도윤은 숨을 멈췄다. 제가요? 하지만 이상해요. 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에 욕심이 없었고 정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50억을 횡령했다니. 누명을 씌운 거군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 준호는 죽었어요.
횡령 사건은 준호의 죽음과 함께 조용히 묻혔고 태주는 모든 걸 정리하며 회사를 장악했죠.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화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졌다. 그날 밤 도윤이 눈을 감았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뭐가 보여요? 차 안에 누군가 있어요. 의식을 잃은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해요. 차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폭발 직전이었죠. 은주는 숨을 죽였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요. 그 사람이 저를 떠밀고 차가 폭발해요. 그리고 도윤이 눈을 떴다. 그 손에 열쇠고리 2개가 있었어요. 누가 당신을 밀었어요? 도윤은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나를 죽이려 한 건 태준이었어요. 은주는 전율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준은 횡령을 준호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를 없애려고 했어요. 사고를 위장해서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준호는 살아남았고 기억을 잃은 채 10년을 떠돌다가 다시 깨어났군요. 도윤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왜 10년이나 걸린 걸까요? 2005년에 사고가 났는데 당신이 입원한 건 2015년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은주는 파일을 다시 뒤적였다. 답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때 카페 창밖으로 검은 차가 지나갔다. 은주는 그 차가 방금 전에도 지나갔다는 걸 알아챘다. 우리 미행당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빨리 나가요. 뒷문으로. 2 사람은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왔다. 뒷골목으로 나온 순간 검은 차가 골목 입구를 막았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다. 도망쳐요. 은주가 도윤의 손을 잡고 뛰었다. 2 사람은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며 도망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마침내 큰 도로로 나왔고 택시를 잡아탔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은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 안 돼요. 왜요? 위험해요.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추측뿐이에요. 경찰에 가봤자 믿지 않을 거예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윤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직접 태준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자백을 받아내야 해요. 미쳤어요? 그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도윤이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요. 그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주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준호를 봤다. 20년 전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의 그 눈빛.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가요. 다음 날 오후 도윤은 태준의 회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예고 없이 찾아갔다. 로비에서 경비원이 막아섰다. 약속 없이는 출입이 안 됩니다. 태준 대표에게 이렇게 전해주세요. 죽은 형이 찾아왔다고. 경비원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올라가시래요. 2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건물, 이 회사 모든 게 익숙했다. 대표실 문이 열렸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윤이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다. 정말 형이군요.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를 죽였다더니 아직 숨이 붙어 있네.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죠? 그게 내가 너한테 물어봐야 할 말 아닐까?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다. 왜 날 죽이려고 했어? 형은 죽었어요. 2005년 4월 19일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태준이 도윤을 쏘아봤다. 박도윤이라는 이름의 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 내가 만들어준 이름이지. 내 기억을 지우고 신분을 조작하고 10년 동안 어디 숨겨뒀던 거야?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횡령은 내가 한 거지.
도윤이 물었다. 그걸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증거 인멸을 위해 날 죽이려고 했어. 증거는요? 태준이 비웃었다. 형이 뭘 기억하는데요? 기억도 없는 주제에 무슨 증거를 대겠어요? 그 순간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이 정도면 증거 되겠죠?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수님, 당신도. 당신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한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형수가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윤은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다. 이건 20년 전 횡령 사건 자료야. 내가 아무리 감췄어도 흔적은 남더라. 회계사무소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어. 태주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힘없이 떨어뜨렸다. 넌 죽은 거야. 태준이 중얼거렸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었어. 우리 모두? 누구 말이야? 형도 알잖아요. 형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소리쳤다. 다른 여자가 있었잖아요. 회사 돈으로 그 여자한테 쓴 것도 알고 있어요. 도윤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기억 안 나요? 그날 형은 그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있었어요. 사고가 난 건 형수님이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은주는 숨이 막혔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부 사실이에요. 난 그냥 형이 저지른 추문을 덮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회사를 지키려고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은 이미 끝난 사람이었어요. 횡령도 실제로 형이 했고 여자 문제도 있었고 차라리 사고로 죽는 게 명예롭게 끝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죽었어? 태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차가 폭발하기 전에 형이 그 여자를 끌어내더라고요. 형을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미처 다 넣지 못했어요. 형은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형은 기억을 잃었어요. 누가 자기인지도 몰랐죠. 그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를 어디 숨겨뒀던 거야? 10년 동안?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시골 요양원이었어요. 박도윤이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서 형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갑자기 요양원을 빠져나왔어요. 어디론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나타났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넌 내 인생을 빼앗았어. 20년을. 형도 내 인생을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태준이 소리쳤다. 형은 항상 완벽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회사도 전부 형 거였어요. 난 그저 형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태주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형. 하지만 난 너무 지쳤어요.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을 부를 거야. 기다려요. 태준이 손을 뻗었다. 형, 제발. 이대로 끝내요. 형도 새 삶을 살고 있잖아요. 박도윤으로. 그냥 그렇게 사세요. 전 모든 재산을 형수님과 민석이에게 드릴게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복수예요? 형은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도윤은 눈을 감았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다. 태준의 말대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다. 넌 내 아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았어. 은주에게서 남편을 빼앗았어. 그건 도윤이 눈을 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태주는 무너져 내렸다. 경찰이 도착하고 태주는 체포되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더 큰 진실이 드러났다. 도윤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다. 유치장에 갇힌 태준을 면회하러 간 도윤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태준은 초췌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형,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형도 알아야 해요. 그날의 진실을. 무슨 말이야? 형이 그 여자와 함께 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형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도윤은 눈썹을 찌푸렸다. 형수님이 먼저 바람을 피웠어요. 도윤은 숨이 멎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형수님은 형이 회사 일로 바쁘게 지내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형이 그걸 알게 됐죠. 증거는? 태주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은주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건 조작일 수도 있어. 형이 직접 찍은 거예요. 그날 형은 절망했어요. 그리고 태준이 눈을 감았다. 복수하려고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도윤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번쩍였다. 차 안, 낯선 여자, 그리고 창밖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은주의 얼굴. 그날 밤 형수님이 형을 쫓아왔어요. 형은 도망치려고 과속했고 사고가 났어요. 도윤은 머리를 감쌌다. 기억이 돌아왔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도윤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강가 벤치에 앉았다. 도윤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날 내가 죽게 둔 건 당신이었어요. 은주는 숨을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나는 사고 직전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걸 들은 당신이 나를 쫓았고 나는 당신을 피하려고 과속했어요. 결국 사고가 났죠. 아니에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날의 진실을. 은주는 얼굴을 감쌌다. 나도 잘못했어요. 뭐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당신이 회사 일로 너무 바쁘게 지냈고 나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은주가 흐느꼈다. 잠깐 동안이었어요. 정말 잠깐. 그런데 당신이 알게 됐고 도윤은 허탈하게 웃었다. 우리 둘 다 잘못한 거네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당신이 날 쫓아왔을 때 도윤이 눈을 감았다. 나는 당신한테 화가 났어요. 당신도 똑같은 짓을 했으면서 왜 날 쫓아오냐고. 그래서 더 빨리 달렸어요. 당신을 뿌리치려고. 그만해요. 제발.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당신이 다친 줄 알았어요. 당신 차가 앞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윤이 눈을 떴다. 구한 건 함께 타고 있던 그 여자였어요. 당신이 아니라. 은주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다치지 않았어요. 뒤에서 보고만 있었죠. 당신이 다른 여자를 구하는 걸. 그리고 태준이 나타났죠. 네. 그 순간 나는 도망쳤어요. 겁이 났어요. 당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지만 더 무서웠던 건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비밀이 밝혀질까봐. 도윤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죽은 줄 알고도 아무 말 안 한 거군요. 아니에요. 나는 정말 당신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태준이 그렇게 말했어요. 시신을 확인했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죠.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은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해요. 나는 겁쟁이였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그럼 이 20년은 뭐였던 거야? 은주가 중얼거렸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이 시간은 거짓이었죠. 우리 둘 다 거짓 위에 살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은주가 도윤의 손을 잡았다. 내 사랑은 진짜였어요. 비록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당신을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빼내며 일어났다. 하지만 이젠 끝이에요. 준호는 그날 죽었어요. 당신의 남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나는 박도윤이에요. 그저 기억을 되찾은 다른 사람일 뿐이에요. 기다려요. 은주가 그의 팔을 잡았다. 민석이는 어떡하죠?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에요. 도윤은 걸음을 멈췄다. 민석이는? 제 아들이 맞나요? 은주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날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면
민석이가 정말 제 아들일까요? 당연하죠. 민석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확신할 수 있어요? DNA 검사라도 했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걸어갔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술을 마시며 앉아 있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지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자신도 잘못했고 은주도 잘못했고 태준도 잘못했다.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석이었다. 여보세요? 저 민석입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시라고. 도윤은 침묵했다. 믿기지 않아요. 20년 동안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계시다니. 미안하다.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내 아빠가 맞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그냥 혼란스러워서. 아빠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빠를 이제라도 알고 싶어요.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만나자. 다음 날 도윤은 민석을 만났다.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닮았네요. 사진으로 봤던 아빠와.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너도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겨우 5살이었는데. 기억하세요?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내가 좋아하던 로봇 장난감, 매일 밤 읽어주던 동화책.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기억하고 싶어요. 아빠와의 시간을. 민석아. 도윤이 망설이다가 물었다. 내 생일이 정확히 언제지? 2000년 7월 15일이요. 왜요? 도윤은 계산을 해봤다. 자신과 은주가 문제를 겪기 시작한 건 1999년 말이었다. 민석이는 그 전에 임신됐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윤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어른들의 실수가 있었어. 내 엄마도 나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배신했어. 그게 무슨. 자세한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민석은 눈물을 닦았다. 그럼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왜요? 너무 많은 게 변했어. 나도 내 엄마도 모든 게.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박도윤으로. 그럼 저와 엄마는?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가면 돼. 나는 그저 가끔 지켜보는 사람으로 남을게.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를 잃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찾았는데 또 잃는 기분이에요.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3개월이 지났다. 태주는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도윤은 법정에서 증언했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는 은주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 도윤은 여전히 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복지센터 일을 계속했고 혼자 조용히 지냈다. 가끔 민석과 만나 커피를 마시고 멀리서 은주를 지켜봤다. 어느 가을날 도윤은 준호의 묘를 찾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묘였다. 비석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김준호라고 새겨져 있었다. 여기 누가 묻혀 있는 걸까? 도윤이 중얼거렸다. 당신이 묻혀 있죠. 뒤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놀라 돌아봤다. 어떻게? 오늘이 준호 기일이에요. 매년 이날은 여기 와요. 은주는 꽃을 묘비 앞에 놓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묘비를 바라봤다. 여기 묻힌 사람은?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사고로 죽은 그 여자예요. 도윤은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태준이 신원을 조작했어요.
그 여자를 준호로 만들어서 DNA도 조작하고 모든 기록을 바꿨어요. 그럼 그녀의 가족은? 그녀는 천애과였어요. 가족이 없었죠. 그래서 태준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도 모르게 당신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도윤은 무릎이 꺾였다. 그럼 나는 20년 동안 다른 사람의 무덤 앞에서 추모를 받은 거군요. 미안해요.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태준의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은주 씨. 도윤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겠죠. 당신은? 나도 마찬가지예요. 박도윤으로 살면서. 준호는 정말 죽은 거네요. 네. 그날로 죽었어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당신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비록 다른 이름이지만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친구로서.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친구로. 은주는 미소 지었다. 그럼 나도 이제 준호의 아내가 아니라 박도윤의 친구로 살아갈게요. 그녀는 묘비를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다. 잘 자요, 준호야. 그리고 미안해요. 두 사람은 묘지를 떠났다.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평화로워 보이기도 했다. 한 달 후 도윤은 상담센터에서 한 소녀를 만났다.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16살 소녀였다. 제 이름이 뭐냐고요? 소녀가 물었다. 응. 어떻게 부르면 될까?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 이름이 낯설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래.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저씨는요? 새로운 이름으로 사시나요? 당신도요, 은주 씨. 도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준호야. 그가 중얼거렸다. 넌 행복했었니?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박도윤으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도윤은 돌아봤다. 은주였다. 여기 있었네요. 은주 씨? 왜?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은주가 그 옆에 앉았다. 이상하죠? 2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만나니 어색하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변했으니까. 맞아요. 많이 변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도윤 씨.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기억나나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내 이름. 도윤은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그날의 순간이 떠올랐다. 사고 직전 차 안에서 은주를 보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나네요. 도윤이 눈을 떴다. 사랑해.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돌아갈 수 없다는 거. 그래도 은주가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나도. 준호야. 은주가 속삭였다. 은주야. 도윤이 대답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20년의 세월이 사라지고 그들은 다시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젠 도윤으로 불러줘요. 도윤이 그녀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가슴속으로 준호라고 불러도 될까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건 당신 자유예요. 햇살이 그들을 비췄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나는 천천히 멀어지고 하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은주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의 남자가 서 있었다. 사랑했던 남자. 준호.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제 도윤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년 후, 도윤은 여전히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센터장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민석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 도윤은 할아버지가 되었다.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손자가 물었다. 박도윤이란다. 어려워요. 그냥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도윤은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래. 할아버지라고 불러. 은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준호의 묘에 꽃을 갖다 놓았고 저녁에는 도윤과 차를 마셨다. 그들은 연인도 부부도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도윤 씨. 은주가 차를 따르며 말했다. 행복하세요? 글쎄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다. 평화로워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현재를 살아갈 뿐이었다. 어느 날 도윤은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낡은 열쇠고리를 발견했다. 은주가 만들어준 그 열쇠고리. 뒷면의 글씨는 지워져 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준호 은주. 그는 열쇠고리를 쓰다듬다가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것은 과거였다. 아름답지만 돌아갈 수 없는. 그날 밤 도윤은 꿈을 꾸었다. 준호와 은주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꿈. 어린 민석이 그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태준도 함께 웃고 있었다. 모든 게 완벽했던 그때.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다. 아침에 눈을 뜬 도윤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박도윤이 있었다. 김준호가 아니라. 좋은 아침 도윤아. 그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끝나지 않은 이름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필로그. 10년 후. 은주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꽃집을 정리하고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도윤은 가끔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함께 산책하고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당신 알아요? 은주가 어느 날 말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알아요. 도윤이 대답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것도 사랑 아닐까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아마도요. 해가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몰을 바라봤다. 도윤 씨. 은주가 속삭였다. 네.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잘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래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모래사장에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파도가 밀려와 그 그림자를 지워갔다. 마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사랑은 있었다고. 고통도 배신도 용서도 있었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들을 지금의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고. 안녕, 준호야. 은주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안녕, 은주야. 도윤이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함께 하지만 따로.